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희주. 올해로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제 옆에 앉은 이 남자는 한때는 세상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 박민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것 같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찾는다는 부부 상담 클리닉입니다.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10년 전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던 우리가 왜 이제는 서로를 마주 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전쟁터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제게는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3명의 시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향한 세계의 창이었고 세계의 방패였으며 때로는 세계의 감옥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이 지독한 전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 민주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위로는 누나만 셋이었죠. 저는 결혼 전 그 사실이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많은 집의 외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게 사랑받고 자랐을까. 그런 환경에서 자란 남자라면 분명 따뜻하고 다정할 거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그는 제게 한없이 다정했고 제 모든 것을 존중해주는 남자였습니다. 늦은 밤 야근하는 제 사무실 앞에 샌드위치를 사들고 나타나 주었고 제가 쓴 기획안을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며 칭찬해 주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다정함이 때로는 무책임함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받아온 그 귀한 사랑이 결혼 후에는 저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게는 3명의 시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시누이 박주연, 둘째 박주미, 셋째 박주은. 이름은 비슷했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는데 특화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주연은 여왕이었습니다. 박씨 집안의 절대 권력이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그녀에게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무급 가사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저는 시어머니께 예쁨 받고 싶은 마음에 밤을 새워 갈비찜을 재웠습니다. 하지만 상에 올린 갈비찜을 한 입 맛본 그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죠. 동서 간을 뭘로 한 거야? 너무 달잖아. 어른들 입맛에는 하나도 안 맞겠네. 순식간에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명절 내내 그녀는 제게 명령했습니다. 동서 국이 좀 짜다. 다시 끓여와. 동서 저기 과일 좀 깎아와. 배 말고 사과로. 동서 애들 시끄러운데 방에 가서 좀 놀아줘. 그녀의 말투에는 저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에서 저는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시누이 주미는 여우였습니다. 그녀는 첫째처럼 대놓고 저를 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나 시부모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시누이인 척 연기했죠. 어머, 우리 희주씨 오늘 너무 예쁘다. 하지만 그들이 없는 곳에서는 180도 다른 얼굴을 했습니다. 그녀는 교묘한 말로 사람의 속을 긁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 선물을 함께 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화사한 스카프를 골랐는데 그녀는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희주 씨 엄마는 이런 화려한 거 안 좋아해.
저기 저 어두운 색 가디건이 훨씬 실용적일걸? 저는 그녀의 말을 믿고 가디건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선물을 보시자마자 표정이 굳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평소에 어두운 색 옷은 절대 입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주민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결국 저는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간질의 대가였습니다. 첫째에게는 제가 그녀의 험담을 했다고 전하고 셋째에게는 제가 그녀를 무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모든 갈등의 원인은 언제나 어리숙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시누이 주우는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복도, 자식 복도, 돈 복도 없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그녀의 주된 레퍼토리였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눈물 범벅이 되어 저희 신혼집에 찾아왔습니다. 새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남편 사업이 부도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딱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이제 막 결혼해서 대출금 갚기도 벅찼던 저희에게 3천만 원은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결국 민준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저는 그녀가 그 돈으로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가방을 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쌍함을 무기로 저희에게 끊임없이 금전적, 물질적, 감정적 지원을 요구했고 거절이라도 할라치면 저를 천하의 몹쓸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자는 평소에는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공격의 대상이 제가 되는 순간 그들은 언제나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도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들은 거실에 앉아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려고 하면 동서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라며 은근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영원히 박씨 집안이라는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이었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부려도 되는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 민주는 뭘 했냐고요? 그는 언제나 그냥 참아. 우리 누나들 원래 저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누나들이 제게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구는지 똑똑히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서 그들을 막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서러워서 그에게 울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 누나들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제발 당신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돼? 하지만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해줘. 저러는 거 다 나를 너무 아껴서 그러는 거야. 그는 누나들의 무례함을 동생에 대한 애정이라는 말로 포장했고 저의 고통을 가족의 평화라는 명분 아래 묵살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성벽 안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말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들의 요구에 영혼 없이 응해주며 제 감정을 지우는 법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 곪아 터지기 직전의 상태로 잠복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폭발시킬 거대한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아파트 상속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노래를 부르며 사신 분이었습니다. 딸 셋을 낳고 마침내 얻은 외아들에 대한 애정은 유별나다 못해 병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온 가족을 불러 모아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외아들인 민준의 이름으로 증여해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니 이제 아들 내외와 합가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과 함께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직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세 명의 시누이가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민준이한테만 집을 줘? 첫째 주연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딸도 아니야? 평생 엄마 병수발 들고 굳은 일 도맡아 한 건 우린데 왜 아무것도 안 한 민준이가 집을 다 가져가? 둘째 주미가 억울하다는 듯 울먹였습니다. 이게 다 저 계집애 때문이야. 저 여우 같은 게 엄마를 어떻게 꼬드긴 거야. 셋째 주은의 손가락은 정확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시집살이는 지옥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할 만큼 끔찍한 수준으로 변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아파트 상속의 모든 책임을 제게 돌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구워 삶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파렴치한 꽃뱀이라며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너 같은 거한테는 우리 엄마 집 절대 못 줘. 당장 포기각서 써. 라며 협박을 했고 내가 뭔데 우리 엄마 재산을 탐내? 내 친정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 라며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운영하는 작은 쇼핑몰 사무실까지 쳐들어와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남의 집 기둥 뿌리 뽑아서 사업하는 년 이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반드시 쳐부수고 빼앗아야 할 적일 뿐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시어머니를 자기들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찾아가 제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나쁜 년이라는 거짓말을 주입시켰습니다. 엄마, 김희주 제가 그러는데 엄마 빨리 죽고 저 집에서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고 싶대. 엄마, 제가 그러는데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요양원 보내버릴 거래. 딸 셋이 매일같이 귀에다 그런 말을 속삭이니 팔랑귀인 시어머니는 결국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가워졌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재산을 넘봐? 어림도 없는 소리 마라. 너는 우리 민준이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내 돈 보고 결혼한 거였구나.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 남편 민준은 또다시 무력했습니다. 그는 누나들과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 좀 해. 희주 씨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소심하게 외쳐보기도 했지만 세 명의 누나가 악을 쓰며 달려들면 금세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냥 조금만 참아줘. 상속받고 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누나들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변하지 않는구나.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남자는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구나. 내 고통보다 가족의 평화 아니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조금만 참으라는 그의 말은 제게 사형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린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저희 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식당을 예약하고 아버지가 평생 입어보고 싶어 하셨던 고급 양복을 맞춰드리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잔치 당일 아침 시누이 셋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거실에 들어누워 김희주, 너 오늘 우리랑 끝장을 보자. 내가 아파트 포기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친정아버지 칠순 잔치에 가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제 팔을 붙잡고 현관문을 막아섰습니다. 내깐년 애비 생일이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라며 온갖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결국 울면서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발 와서 누나들 좀 말려달라고 아버지 칠순 잔치에 가게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의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지금 중요한 클라이언트랑 미팅 중이라 도저히 못 가. 누나들 화 많이 났으니까 당신이 그냥 오늘 하루만 잘 맞춰줘. 아버님한테는 내가 나중에 따로 전화해서 사과드릴게. 그 순간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자신의 아내가 3명의 여자에게 감금에 가까운 모독을 당하고 그녀의 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또다시 이를 핑계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친정아버지의 칠순 잔치에 가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저녁 늦게까지 저희 집에서 버티다가 돌아갔고 저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친정엄마에게서 걸려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희주야, 무슨 일 있니? 아빠가 너만 기다리신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제 삶에 대한 회한이었고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으며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차가운 결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는 참지 않겠어. 당신들이 나를 이 집안의 적으로 만들었으니 기꺼이 나쁜 년이 되어주지. 당신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박씨 집안이라는 성을 바로 내 손으로 무너뜨려 주겠어. 그날 이후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김희주는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오직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시누이들의 상속 재산 침해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누이들이 제게 퍼부었던 폭언과 협박 그리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에 대한 모든 증거를요. 그때부터 저는 제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24시간 켜놓고 다녔습니다. 시누이들이 걸어오는 모든 전화를 녹음했고 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는 작은 녹음기를 소파 쿠션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들은 차곡차곡 증거 파일로 쌓여갔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돈의 흐름을 쫓았습니다. 그동안 셋째 시누이 주은이 불쌍함을 무기로 저희에게서 빌려간 돈의 이체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보니 그 액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돈이면 작은 빌라 한 채는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첫째 시누이 주연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을 대단한 사업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다녔지만 저는 그녀가 운영하는 옷가게의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게 근처 상인들에게 손님인 척 접근해 정보를 모았고 결국 그녀가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초라한 현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 민준을 제 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스스로의 의지로 그의 누나들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를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충격요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 중 일부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둘째 시누이 주미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며 남편 민준을 험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걔는 그냥 등신이야, 등신.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살면서 누나들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멍청이. 걔가 집을 받는 게 말이 돼? 내가 받아야지. 충격으로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것뿐인 줄 알아? 당신 큰 누나는 당신을 자기 ATM으로 생각하고 막내 동생은 당신을 자기 감정 쓰레기통으로밖에 생각 안 해. 저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그토록 굳건했던 누나들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는 소리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날 시댁에는 모든 가족이 모일 것이고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길고 지독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되찾을 제 인생에 대한 예고편이자 그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상 앞에서 첫째 시누이 주연이 의례 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주 작정하고 꾸미고 왔네. 곧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될 것처럼.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형님,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빌려가신 돈이 꽤 되시던데요. 여기 이체 내역 정리해왔어요. 그리고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사채까지 쓰셨다면서요. 이자 감당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 말에 주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둘째 주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형님, 형님은 오빠를 그렇게 등신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오빠한테 용돈은 꼬박꼬박 받아가셨어요? 저는 녹음기를 틀었고 거실에는 주미가 남편을 모욕하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울먹이기 시작하는 셋째 주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는 더 이상 불쌍한 척하지 마. 내가 우리한테서 빌려간 돈이 내 남편 연봉보다 많더라.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의 비밀이 폭로되자 저를 공격하던 것도 있고 자기들끼리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먼저 엄마를 꼬드겼잖아.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아파트 증여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희는 어머님을 모실 자격도 그 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남편 민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이곳 부부 상담 클리닉으로 이어집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게 매달렸습니다. 누나들과 어머니의 연락도 받지 않고 오직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나 동생이 아닌 오롯이 제 남편으로서의 절박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잠시 보류하되 우리가 다시 부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곳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깨진 신뢰를 다시 붙여나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속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시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으로 자리에 누우셨고 아파트는 결국 처분해서 세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은 시누이들은 여전히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가족은 결국 그들 스스로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산산조각 난 셈이죠. 저는 아직 남편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0년의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 리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만 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상담이 끝나고 저희 부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2번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가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고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제 꿈을 다시 찾아 나설 겁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